먼저 우리 계정 과목으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은 받으면 차변, 주면 대변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모르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럼 현금은 당연히 현금인데 수표 가지고 생각할 때 수표가 두 가지 수표를 빼고는 전부 다 현금이에요. 그 두 가지 수표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의 잔액을 움직일 거고, 그리고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죠.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표 중에 당사 발행 수표를 우리는 당전 발행 수표라고 하죠. 그냥 수표라고 말하는 건 당좌 수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리고 선일자 수표,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표는 현금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 주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당좌 예금을 보면, 자, 이 당좌 예금에서는 우리가 당좌 예금에서 이체했으면, 이체하면 대변의 당좌 예금, 이체 받으면 차변의 당좌 예금 쓰겠죠. 그럼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찾아가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 근데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내 당좌 예금 잔액을 다시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수표를 발행을 했죠. 그럼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썼죠. 근데 내가 발행했던 수표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취소하기 위해서 반대쪽인 차변의 당좌 예금이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았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라고 쓰는데, 그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또 내가 주게 되면, 그러면 난 장부에 받았을 때 현금이라 썼는데 이걸 줬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예금에서 당좌 예금 잔액이 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럼 당좌 예금 잔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원재료 700만 원을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차변에 원재료 700만 원치 산 거는 똑같은데, 대변에 수표 발행에서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것, 자, 대변의 당좌 예금은 당좌 예금 잔액 한도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얘는 500만 원까지만 써주는 거예요. 잔액을 알려주면. 그럼 차이 나는 이 200만 원은 우리가 죄송해요. 자,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줄 거예요. 단기 차입금. 우리 당좌 예금 구자에는 마이너스 200이라고 적혀 있겠지만 우리는 장부에는 원칙적으로 당좌 예금 마이너스라고 두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00만큼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음수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음수는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차변에 원재료 700만 원을 쓰고 대변에 당좌 예금은 500만 원 쓰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 200만 원은 당좌 차월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당좌 차월 쓰라 그러면 우리 단기 차입금 말고 당좌 차월이라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과 같은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여기도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은 시험 때 써라고 하고 싶으면 문제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만들어 넣어두는 거니까 유동부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좌 차월은 유동부채로 얘는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문제에서 답 다 말해준 것처럼 적혀 있는데 거래처 안 써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당좌에서 투자자산 계정 과목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얘는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투자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마이너스 한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증금 거는 건데, 이 계정 과목도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특정 현금과 예금에도 거래처를 쓰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답 처리되니까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56페이지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분류죠. 자, 분류인데, 이론 시험에서 나올 때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조회 문제에서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은 우리 기준이 취득일로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거죠.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래한 이런 건 무조건 다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결산일로부터 이런 표현 나오면. 그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건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12월 달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걸 봐서 어디까지가 현금성 자산인지 알 수 있나요? 저도 현금만 알겠지 나머지 이거 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조회에서 물어본다면 재무상태표를 들어간 상황에서 제출용을 클릭하시면, 우리 은행이나 제출할 때 이거 제출하죠.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금액이 있죠. 사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은 의미가 아니니까 두 개 더하면 되는데, 여기 안 들어와도 아는데,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못 찾아요. 그럼 제출용 클릭해야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조회 문제에서 물어보면 여기에서 찾으세요. 여기 제출용.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행에 제출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보여준, 지금 이 상태로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용이. 그래서 제출용에 있던 데라고,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58페이지에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부족 시에도 쓰고 과잉 시에도 쓰는 현금 시제 맞추는 임시 계정이죠. 얘는 미결산 항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이든 대변이든 아무 때나 생길 거예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현금과 과부족을 쓴다가 아니라 얘를 맞춰야 되는, 얘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장부의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실제가 더 작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현금 잔액이. 그럼 우리는 항상 장부를
실제로 맞춰줘야 되니까 장부에 적혀있는 현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얼마 차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원인을 밝히면 얘를 지울 건데, 자, 우리가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면 우리는 현금 과부족을 지워주고, 현금 시제는 이미 맞춰뒀으니까 현금 과부족을 지워주고, 차변에 우리는 잡손실이다 라고 쓸 거예요. 자, 차변은 수익비용 계정 과목 중에 어느 분류의 자리죠? 차변은 비용 자리죠? 그럼 잡이익이 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의 위치를 먼저 잡는다면 차변에는 우리는 잡손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쓰게 된 걸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계산일날 원인 불명 때 현금 과부족 장부상 현금 과부족 잔액이 차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차변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변에 지어야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지금 계산 때는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쪽에 쓸 거잖아요. 잔액이 차변에 있다라고 하면 대변에 쓰고 차변에 잡손실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결산일 부족하면 이때는 부족한 만큼 현금 시제를 맞춰줘야 되니까 장부상 현금 잔액을 줄여주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손실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때는 결산 문제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계산일날 부족한 거야. 그날 부족하면 그냥 바로 잡손실이라고 처리하면 돼요. 잡손실이라고. 자, 그럼 자, 반대 안 써도 되겠죠? 과잉시면 얘 부호 반대로 실제가 더 많고 장부를 실제에 맞추는 건 똑같은 거고, 그럼 차변에 현금 과부족, 그럼 현금 과부족 잔액이 대변에 있다라고 나오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잡이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결산일날 과잉이면 차변에 현금, 잡이익. 그래서 결산 문제에서 만나면 그냥 부족하다는 거 알면 잡손실, 돈 많다는 거 알면 일단 대변에 잡이익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현금 과부족 처리했으면 지워주고, 그날 부족하거나 많았으면 현금이라고 써주면 분기는 끝이에요. 자, 다음 71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여러분이 내일 시험에서 이론이나 실기에서 만날 거예요. 얘는 안 만날 수가 없는 계정 과목인데,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는 이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 시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900번대 영업외 비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 차감하거나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가산하게 돼요. 한마디로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할 건데, 자, 참고로 자산 중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것 나머지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면 만기 보유 증권, 재고 자산으로 갔을 때 원재료면 원재료, 유형 자산 가면 뭐 기계 장치면 기계 장치, 뭐 투자 자산이면 투자 부동산이면 투자 부동산, 전부 다 자기 계정 과목을 취득 시 부대 비용 쓰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수수료를 영업 외 비용인 900분대로 쓴다는 거예요. 만자라고 했죠.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외에는. 자, 다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얘는 취득 시 채권이든, 우리는 채권이라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인지가 편할 것 같았었는데 시험에서는 채무증권이라고 표현할 거고, 채권이나 우리 주식, 지분 증권을 둘 다 분류가 가능해요. 채권을 샀을 때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주식을 샀을 때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을 가지고 보면, 자, 평가하는 거는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거죠.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영업 외 손익으로,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얘도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데, 평가는 다 실제 안 일어난 거니까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제일 큰 차이가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외 수익 비용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둘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이번에 결산할 때 결산 문제에서 첫 번째 단기 취득인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 가액과 단기 말 공정 가액의 차액을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취득 가액은 당연히 취득 시 부대 비용 다 빼고 얘 가격만 가지고 하죠.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런데 전기나 전기 이전 취득을 한 거는 이때는 언제 샀는지 취득 가액 따질 필요 없어요. 전기 말 공정 가액과 단기 말 공정 가액의 차액을 회계 처리만 하는 거예요. 올해 이전에 샀으면 뭐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기만 얼마의 장부에 맞춰뒀지 올해는 얼마로 변화시켜야 되지, 이 차이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한테 시험에 실기에 나와도 이거밖에 없겠죠. 결산 아니면 취득 아니면 처분. 그때 처분 수수료하고 취득 수수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교재 82페이지로 가서 일반적인 상거래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 매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 시에요. 이 계정 과목을 구입보다는 이렇게 쓸게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차변에 입력하는 경우, 이때 우리는 외상 매입금 혹은 지급 어음이라는 매입 채무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때만. 자, 우리 회계급에서는 이때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매출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경우에만 대변에 얘를 쓰면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쓰는 거예요. 이 두 계정 과목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계정 과목 분개를 하는데, 자, 외상이나 어음 거래인데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이 상품 원재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때는 미지급금, 미수금을 쓰는 거예요. 이땐 외상이다, 어음이다 구분 없는 거예요.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미지급금, 미수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참고로 신용카드 거래는 외상 거래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신용카드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카드로 우리가 제품 팔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에 돈 들어올 거다 쓰는 거고, 카드로 원재료 사면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된다고 쓰는 거죠. 그럼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은 재고자산을 사고 매출은 우리가 400번대의 영업수익인 계정 과목을 쓰는 경우만 쓸 수 있는 거다. 그럼 88페이지로 가서 자,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오는 경우인데, 대변에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예요. 장부에서 왜냐하면 받았을 때에 대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고 차변에 썼는데, 이걸 대변에 쓴다는 거는 장부에서 제거하기 위해 썼다는 이야기죠. 자, 그 첫 번째가 어음의 추심이 있죠. 그럼 이 추심일 때는 우리는 추심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추심 수수료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쓸 거예요. 800번대를 써야 돼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900번대 영업외 비용, 우리 받을 어음의 추심 수수료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꽂힌 출제이면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 두 번째, 어음의 할인에서는 우리 회계 1급에서는 매각 거래로 나올 거고, 매각 거래 때는 죄송해요. 할인 때는 할인료가 나오는데, 이 할인료에서 매각 거래일 때는 이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영업 외 비용인 거고, 자, 얘는 참고로
차입 거래라고 한다면 이 할인료를 이자 비용이라고 쓰는데 혹시 이론 시험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영업외 비용으로 할인료를 차입 거래든 매각 거래든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실기에서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실기 목적으로는 얘만 기억하세요. 자, 얘는 그 재고 자산의 매입 할인, 매출 할인이 아니에요. 어음의 할인, 매각 거래 판 거예요. 어음을 팔면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를 보면, 자, 어음의 배서 양도는 다른 거 없어요. 거래처 주의하면 되죠. 내가 누구한테 주고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어음은 내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거니까 적혀있던 거래처를 지우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반대로 어음의 배서 양수라면 이때는 이것저것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배서 양수, 누군가한테 돌아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걸 나한테 넘긴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발행한 거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거래처는 발행사를 입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음의 부도. 자, 어음이 부도가 나면 우리는 받을 어음을 지우고 우리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 부도음과 수표라는 이 계정 과목도 꼭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대손을 당했다라는 건 영원히 못 받는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게 대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디 거래처에 부도났다는 걸 통보받았대. 그러면 어음이나 수표를 부도받았다는 거 하면 아직 돈 받을 수 있는 거나 그 사람 재산 탈탈 털어야 될 거잖아요. 그때까지 기타 비유동 자산이 부도음과 수표로 쓸 거고, 그래서 부도라 적혀 있으면 일단 컴퓨터에 부도라고 치면 부도음과 수표가 보이니까, 그럼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래처 생각하면 떠올려라고 했던 게 얘였어요. 얘는 잘 해놓고 거래처 안 써서 틀려요. 또 참고로 부도 상환 청구 비용이 들 수 있는데, 부도 상환 청구 비용이 들어가도 이때도 부도 어음과 수표를 쓰고 거래처 입력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이나 법리적 문제는 잘못된 사람한테 그 청구 비용, 통상적인 청구 비용까지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어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다음 우리 대손을 먼저 좀 보고 단기 대여금하고 볼게요. 교재 121페이지에 대손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첫 번째 대손 발생을 해요. 대손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죠? 대손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이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한 채권의 짝지, 차감 계정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합계잔액시산표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외상매출금이 대손 발생했으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이 대손 당했으면 받으러움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 끌었을 건데, 단기대여금이 대손 당해서 봤더니 단기대여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 없다라는 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단기대여금 짝지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글자 자체가 없다는 건.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이라도 2월 1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에 100만 원 들어왔는데,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분개를 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단기 대여금 아래에 짝지가 생기죠.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잔액을, 우리는 항상 대손 충당금은 여기에 있는 이 잔액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잔액 확인했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으면 대손 충당금을 다 끌었을 거고, 충분하면 차변에 전액 대손 충당금을 쓰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거나 혹은 없을 경우는 먼저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있는 만큼 쓰고, 사용하고, 자, 나머지 부족분은, 자, 얘가 중요한 거죠.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 800번대를 쓸 거고,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빈 900번대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기타 채권이라는 건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장기 대여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전액 기타의 대손 상각비 쓰는 거고, 있으면 대손 충당금 먼저 끌어 쓰고 나머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일 때만 대손 상각비를 끌어 쓰는 거다. 이거 아냐고 자주 물어보니까, 자, 이 계정 과목 쓰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기타 채권은 매출 채권과 같이 엮여 있는 계정 과목들하고는 같이 겸상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러면 대손금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금 회수하게 되면 분개할 때 첫 번째는 차변에 회수액을 입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손 발생 시기를 보는 거죠. 왜 대손 발생 시기, 언제 대손 발생한 거냐, 발생한 걸 회수하냐라고 보는 건데, 단기 발생분이라면 대손 시 회계 처리를 취소 처리하는 거고, 전기나 전기 이전 발생분이면 발생분을 회수하면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일단 우리는 회계 1급 시험이죠. 대손 발생했던 걸 회수했대. 차변에 돈 받은 거 쓰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쓰세요,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회계 1급은 실기에서는 무조건 이거였어요.
전기나 전기 이전에 나왔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면 짝지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문제 보면 매상매출금이나 받을엄이나 계정 과목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짝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 자, 얘 결산이죠. 결산할 때 자, 일단 여러분은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이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대손 삼각 메뉴로 들어가서 위에 버튼 있죠.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거기에 대손 충당금 설정율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정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이때는 보충액이니까 자동 결산을 하고 마이너스면 환입액이니까 수동 결산을 하는 거예요. 수동 결산이라는 건 이 음수가 난 금액만큼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고 얼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얼마 이렇게 쓸 건데 이 대손 충당금 환입도 매출 채권이면 800번대를 쓸 거고 기타 채권이면 900번대를 쓸 거예요. 그럼 800번대, 900번대의 차이는 자,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에 800번대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고 900번대는 영업부의 수익 성격이에요. 자, 이건 이런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설정액이 마이너스 환입액이라도 문제에서 자동 결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그냥 자동 결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로 금액이 나오더라도 자동 계산을 하라고 문제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차변의 대손상각비 마이너스 얼마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도 문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에서 시킨다면. 자, 그래서 우리 대손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자주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자,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대손 충당금 계정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자리가 대변 계정인 거예요. 그냥 자산 계정이면 자산의 가산 계정으로 차변이 자리인데 차감 계정으로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대손 충당금은 우리 대변 계정이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론에서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은 상계하여 표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임의적으로 상계해서 표현하면 안 되는 총액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총액주의라고 제가 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것 갚을 돈과 받을 돈이라는 건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계하면 안 된다는 건데 매출 채권은 자산이고 대손 충당금도 자산이죠. 자산인 건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얼마 받을 거 있는데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순액으로 표현이 얘는 가능한 거예요. 얘는 순액으로 잘못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35페이지 우리 35페이지 보면 예
자산부채 총액 표시인데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거 상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순액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100만 원인데 만원 못 받을 것 같아. 99만 원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